안녕하세요. 2021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대비 기본 종합반 인적자원관리 분야 조직행동론 강의를 맡은 이인우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인사관리 때도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직행동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역시나 이제 처음부터 진도 나가기보다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인사관리 쪽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을 둘로 좀 나눠서 끌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과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교재나 그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 조직행동론 시간에는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첨부되어 있는 자료 잠깐 좀 같이 보시면, 먼저 그 첫 번째 Q&A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이건 인사관리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및 시간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요게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업로드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3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촬영이 될 거고, 역시나 그 이후에 약간의 보강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보강이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예, 요 교재는 2020 경영지도사 핵심 정리 조직행동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예, 이거 작년에 썼던 거 지금 올해도 쓰려고 하는 거고, 뭐 과목 특성상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이 뭐 계속 변경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요 교재 가지고 진행을 좀 할 거고, 뭐 교재 특성 이런 것들은 인사관리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 교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역시나 이제 교재 맨 뒤에 보시게 되면 그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두 종류의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경영 지도사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노무사 기출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인사관리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노무사 시험하고 인적자원관리 분야하고 오버래핑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좀 교차적으로 참조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상으로는 경영 지도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공인 노무사 기출문제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영 지도사 조직행동론 과목의 시험 범위와 공인 노무사 경영 조직론 시험의 시험 범위가 일치하진 않아요. 그 노무사 쪽이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넓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참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교재가 작년도 출간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2020년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그 제공을 따로 할 겁니다. 따로 제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 대한 부분은 인사관리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 역시 인사관리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차이가 없고, 학습 방법 역시 뭐 인사관리랑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이 학습 방법에서 차이가 날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인사관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세 개 과목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에 대한 그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가장 이론틱하기 때문에 조직행동론을 많이 힘들어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일반적으로 세 번째 과목에 많이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나머지는 역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들 되는 거고, 향후 일정 역시 인사관리 쪽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조직행동론 시간에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답안 작성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목 하나씩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뭐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그냥 갈래를 좀 나눠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먼저 기본 원칙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0점짜리 두 문제, 10점짜리 네 문제를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16페이지의 답안지 내에서 작성을 하신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다시요. 30점짜리 두 문제, 10점짜리 네 문제 총 100점이에요. 이 100점짜리 문제를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16페이지의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16페이지를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16페이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들어가시면 답안지를 받으실 텐데 그 답안지가 책형 형태로 돼 있어요. 책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에 연습지가 몇 장 붙어 있고요. 그 뒤에 총 16페이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6페이지를 넘겨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책형 답안지 하나를 더 받으셔서 17페이지, 18페이지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16페이지를 초과해서 답안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6페이지 범위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답안 작성은 수험생과 출제자 또는 채점자와의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시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고 가운데 바둑판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있고 출제자가 있고 그 가운데 답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은 그 답안지다가 답안을 쓰면서 1점이라도 더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시험이라는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룰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걸 원칙으로 역시나 답안지를 쓰셔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들어가실 거니까 공부한 양은 정해져 있어요. 공부한 양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진 공부 양에 대해서 답안지에다가 뭔가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1점이라도 더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아는 건 저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형태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이 문제와 무관한 걸 알고 있어요 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와 관련해서 저 이거 알고 있어요. 문제에 대한 정답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최대한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도 있을 거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라는 걸 알리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그걸 티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답안지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드러내고 모르는 것은 최대한 티나지 않게 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당 답안 작성 시간을 배분하고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총 6문제에 대한 답안을 쓰실 건데 그 답안을 무제한의 시간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9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더라도 시간 내에 쓰지 못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시간 배분이에요. 시간 배분. 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만 본인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잘 답안지에 담아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배분에 대한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구성은 3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점짜리 문제는 최대 23분, 최대값이에요. 최대 23분 내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점짜리 문제는 최대 9분의 범위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순수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읽고 목차를 구성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0점짜리 문제는 23분, 10점짜리 문제는 9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총 계산하시면 모두 82분 정도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90분 동안 시험 보시는데 8분 남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리 사전에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90분 내로 쓸 수 있으세요. 8분 남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항상 그 연습했을 때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를 비교해 보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조금씩 더 걸려요. 그러니까 8분 남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시간 내에 무조건 끝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평소에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평소에도 이제 답안 작성 연습하실 때 30점짜리 문제는 23분, 10점짜리 문제는 9분 내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처음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쓰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처음에는 안 돼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차 잡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쓰는 속도도 안 나와요. 당연히 속도는 시간과 직결돼 있을 테니까 속도도 잘 안 나와서 처음엔 당연히 이 시간들을 오버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시간 줄여서 요 시간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역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를 되게 안타깝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평소에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1번 문제 봤더니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요, 자신이 있으면 쓸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사실 다 자신 있긴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고,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죠. 평소에 열심히 하신 걸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건 좀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배분은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시험장 당일날 들어가서 딱 시간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1번 문제를 작성하고 있는데 23분을 오버할 것 같아. 그러면 중간 내용을 좀 줄이셔서라도 23분을 지키세요. 그래야만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 쓰기 전에 문제를 읽으실 거고요. 그 문제를 읽으실 때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특히 10점짜리 문제보다는 30점짜리 문제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서 물어보는 형태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답안지를 쓰실 때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좀 해 주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문제 읽자마자 바로 답안지를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10점짜리는 문제 사이즈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목차 잡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0점짜리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바로 문제 읽자마자 답안지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잡으셔야 되냐면 목차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목차를 잡을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담길 수 있게끔 목차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차 잡을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기, 서, 결 이렇게만 잡는 게 목차를 잡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목차를 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까지 다 세부적으로 잡는 거고요. 심지어 어디까지가 바로 목차를 잡는 거냐면 소목차까지 잡아지고 나면 그 뒤에 뭔가 쓰실 거죠. 쓸 내용에 대한 키워드 몇 개까지 써 놓으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잡는다라는 것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목차를 잡아 놓으셔야만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빠뜨리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시간 내에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세요. 목차를 잡는다는 것은 답안 작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시간 배분 안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심지어 뭐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냐면 계속 연습하다 보시면 답안지 한 페이지를 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목차를 세부적으로 좀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시간 내로 쓸 수 있으세요. 심지어 이렇게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또 막상 목차 가지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뭐가 생각나. 뭐가 막 생각나 버리면 또 그걸 계속 쓰기 시작하시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하세요. 시간을 넘기는 지름길이세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목차 잡을 때 딱 요 범위야라고 딱 잡으시면 혹시 답안을 쓰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지켜 가셔야만 시간 내에 답안지를 쓸 수 있으시게 되는 거고, 중간에 생각날 것 같은 것들이 사실은 목차 구성할 때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좀 세부적으로 잡으면서 출제자의 요구사항들을 빠짐없이 담고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제자가 제시한 요구사항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채점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관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게 되면 답안 작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0점짜리 문제에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이 3개가 녹여져 있다라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채점할 때 그 3개의 요구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을 할까요? 아니면 요구사항별로 세부 배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요구사항별로 세부 배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요구사항이 3가지가 녹여져 있다면 각 요구사항마다 10점의 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얘는 좀 덜 중요하니까 8점, 얘는 중요하니까 12점, 얘는 그냥 평균적이니까 10점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 각 요구사항별로 세부적인 배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어떠한 실수를 하시게 되냐면, 물론 3가지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고 하나의 요구사항이 애매해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형태의 답안지를 작성하시냐면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은 자신 있고 3번 요구사항이 애매하다면 1번, 2번 요구사항에다 힘을 빡 주시는 거죠. 예, 너무 잘 쓰세요. 너무 잘 쓰세요. 그리고 나서 채점자가 좀 고려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3번 요구사항은 슬쩍 빼버리세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그 답안 작성 요령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똑같은 답안지를 쓰더라도, 죄송합니다. 똑같은 공부한 내용에 근거해서 답안지를 쓰더라도 채점자로부터 1점이라도 더 뽑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구사항에 그냥 다 10점씩이라고 가정하죠. 10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요구사항에다 힘을 빡 주고 3번 요구사항을 슬쩍 숨겼어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가져가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무리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을 너무나 잘 쓰셔도 각 요구사항별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의 맥시멈 값은 10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출제자 입장에서 말 문제인데 만점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9점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1번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너무 잘 썼어. 채점자가 감동할 거예요. 그래서 9점씩 줘요. 근데 3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점자는 마음이 아주 편하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빵점을 줘도 마음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득할 수 있는 점수는 18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답안지를 쓰시면 그나마 1, 2점을 더 뽑아낼 수 있게 되냐면, 자신 있는 첫 번째 요구사항과 두 번째 요구사항에다 힘을 모든 걸 다 쏟지 마시고 어차피 대충 바운더리가 있을 거니까 그 바운더리에 맞게끔 쓰셔도 9점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힘을 주시면서 첫 번째 요구사항과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언급을 해서 뭔가 쓰셔야 되거든요. 뭔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자신이 없을 때의 전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문제 용어는 몇 개 알겠네. 여기 써있는 용어들이 뭔지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용어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대충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끔 소설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긴 한데 어쨌든 오가나이즈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장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쓰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채점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아주 가볍게 빵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썼어요. 뭔가 썼어. 근데 그 뭔가 쓴 내용에 대해서 빵점을 주기는 또 채점자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10점짜리 요구사항인데도 뭔가 좀 썼다면 뭐 한 2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10점짜리니까 3, 4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뭐 정답에 가깝지 않더라도 2점은 줬다라면 1번 요구사항과 2번 요구사항 때문에 18점을 득하시고 여기서 그냥 2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점을 얻으시게 되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까지 2점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1점, 2점이 커요. 예, 그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점과 2점은 무지하게 큽니다. 그 1점과 2점이 여러분들의 1년을 결정해 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일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답안지를 쓸 때 어쨌든 최대한 1점이나 2점을 더 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요구사항 여러 개가 있을 때 자신 쪽에다가 몰입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든 골고루 균형을 잡아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점수를 얻는 관점에서는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 박스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종종 몇 개 이상을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서술을 하셔야 되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잡아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을 3개 이상 서술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몇 개를 쓰셔야 될까요? 역시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3개 이상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5개 쓰고 왜 5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혹시 그 5개 쓴 것 중에 잘못 쓴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 5개 정도 쓰면 최소한 3개는 맞겠지. 그러니까 3개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5개 정도를 쓰시면서 그 보험을 드시는 심정으로 답안지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개를 쓰고 3개가 맞고 2개가 틀렸다면 3개가 맞은 게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채점자 입장은 달라요. 답안지 내용이 5개를 쓰셨는데 2개가 틀리고 3개가 맞았다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틀린 2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자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채점은 채점자가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에서 갑은 출제자와 채점자고요. 수험생은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채점자 입장에서는 틀린 2개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들께서 답안지상으로 소위 보험이라는 걸 든다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가 되죠. 답안지에서의 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을 쓰라고 문제에서 출제가 되면 4개나 5개 쓰실 일 절대로 없는 거고 3개만 쓰시는 건데 이 3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 3개 이상 서술을 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3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네모 박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를 구분하는 것은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이제 조금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 상황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리스크를 태우실지 리스크를 해체하실지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일단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들을 서술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때 맨 뒤는 둘 중에 한 가지로 끝나요. 서술하시오 아니면 논하시오로 끝나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설명하시오 아니면 논하시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출제자가 그냥 그날 기분 따라서 설명하시오라고 쓰고 논하시오라고 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출제자가 뒤에 설명하시오라고 썼을 때와 논하시오라고 썼을 때는요 분명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바로 뭐냐면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쓰세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 쓰세요 라는 것이 설명하시오의 의미가 돼요. 이에 반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당신의 생각을 쓰되 주관적인 당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신의 생각을 쓰세요 라는 게 논하시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시오와 논하시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차이점을 고려하면 역시나 답안 작성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왜 리스크를 태울지 해체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논하시오에서 자기 생각을 쓰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숙달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떤 특징들을 보이냐면요. 자기 생각을 쓰긴 쓰는데 중요한 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쭉 이제 바쁜 시간을 쓰시다 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쓰시는 그런 형태의 답안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 근거에서 잘 쓰면 또 고득점도 사실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답안지 쓰지 못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논하쇼에 대한 그 접근하는 것은 그 약간 모 아니면 도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판단하라고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태워서 잘 쓰시면 점수가 높아질 거고 그렇지 못하면 역시 점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 논하쇼에 대해서 도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싫어요. 이런 거 다 너무 위험해서 싫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갈게요. 그렇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설명하쇼와 논하쇼를 구분해서 답안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하시오의 느낌으로 답안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논하시오란 문제라도 평균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답안 작성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경영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면 끝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10점짜리 문제는 그냥 그 서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논리 이런 거 없어요. 30점짜리 문제가 이제 논리적인 서술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학 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글자부터 읽기 시작했고 끝에 글자까지 갈 때 뭔가 끊어지면 뒤를 안 읽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그런 경우 어떤 경우도 종종 있냐면 앞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앞에서 뭐 찬성의 느낌을 가지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가서 중간 과정 없이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논리적 흐름이 끊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좀
흐름들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느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답안지를 쓰실 때 이거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답안지를 쓰시는 경우는 또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예. 오히려 사소한 것 때문에 실수를 해서 채점자에 감점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이 논리적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사소한 실수가 뭐냐면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 뭐 인사관리도 마찬가지고 조직행동론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측면들이 좀 보이시냐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용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는 그러한 측면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효과성이란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성을 우리말로 뭐라고도 번역을 하게 되냐면 유효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효과성과 유효성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근데 또 그걸 또 알고 계시니까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답안지 쓰세요. 답안지 쓰시는데 그 안에서 여기선 효과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건 상관없는데 동일한 문제 안에서 앞쪽에서는 효과성이라고 쓰고 뒤쪽에서는 유효성이라고 쓰는 그런 실수를 하세요. 이게 왜 그 실수가 되어버리냐면 당연히 한 답안지 아니라면 한 사람이 쓴 답안지니까 똑같은 개념에 대한 용어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앞에서 효과성이라고 써져 있고 뒤에서 유효성이라고 써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채점자는 뭘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 효과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개념 모르는 거네. 알면 동일한 용어를 썼을 텐데 다른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물론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쓰시는 건데 어쨌든 채점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 라는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감점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조금 이제 잡아 가시는 거죠. 가급적이면 한 답안지 안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그라미 5번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개념이라면 한 문제 답안 안에서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가시면 단순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답안을 쓰시기 위해서는 문장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통암기. 예, 또는 문장 자체를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 그것 역시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문단을 통으로 외우고 문장을 통으로 외워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혹시 외우다 하더라도 외운 형태의 문장들을 그냥 쭉 나열하다 보면 당연히 그 답안의 논리가 끊겨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워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에 근거한 본인의 문장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종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요 제가 문장을 만들면 없어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장이 없어 보이는 게 어딨어요. 예. 그냥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문장 자체를 외워서 답안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당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이해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뭔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종종 이걸 말씀드리고 나면 남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너무 막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걸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습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습성 한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 학문적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채점할 때도 그런 습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답안지를 쓰실 때 극단적인 표현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한 두루뭉실한 표현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들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등이 있다 라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답안지를 쓰실 때 의도적으로 항상 끝을 뭐뭐 등이 있다, 뭐뭐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남발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서 키는요. 두루뭉실한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두루뭉실한 표현을 남발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뭐뭐만 이라는 표현들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나 이제 뭐 저도 물론 제가 지도사 시험을 채점할 일은 없겠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첨삭 답안지를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채점이나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제 주변에 그 경영하시는 분들 다 똑같긴 한데 이상하게 그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눈에 확 띄어요. 확 띄고 그 순간 꼬투리를 잡고 싶어져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있다니까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항상, 뭐뭐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채점자가 그 답안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보려고 하는 의도는 점수를 깎기 위한 의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표현들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가시면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강박관념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강박관념이 모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0점짜리 두 문제, 10점짜리 네 문제를 16페이지의 답안지 안에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16페이지를 채워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를 만드시죠. 30점짜리 문제는 5페이지, 10점짜리 문제는 1.5페이지를 채워야 한다라고 가이드를 만드세요. 이거 다 더하시면 16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를 만드신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했을 때 그 가이드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채워야지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그건 강박관념이고요. 제발 좀 버려주세요. 제발 좀 버려주세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분량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글자 크기에도 영향을 받고 간격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건 사실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계속 똑같이 분량이 무의미한 이유들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 경기사 시험 보시면 답안지가 16페이지 가지고 있는 책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답안지가 경영 지도사에만 사용하는 답안지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 전체 공통 답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사에 국한되어 있는 답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16페이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16페이지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3점짜리 문제를 만들면서 이건 5페이지 분량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제하는 출제자는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중요성이 있으니까 30점짜리 문제로 만들어야지. 이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간단해 보이니까 10점짜리로 만들어야지 라는 느낌인 거지. 답안지의 분량을 고려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라는 건 전혀 무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분량을 많이 쓰면 점수가 좋을 거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분량을 채우려고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들어가셨어요. 실전에 들어가셨는데 막상 쓰고 나서 보니까 답안지가 몇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이드에서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채우려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경험하시게 될 텐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90분의 시간이 정상 멘탈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멘탈이 정상이 아니세요. 근데 그 상태도 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뭔가 쓰실 건데 그 쓰시는 내용이 올바르게 쓰여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아요. 오히려 쓰시는 족족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하세요? 왜 하세요?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 꼭 어느 정도를 채워야 되겠다. 이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으시니까 그래도 채우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말씀도 드리냐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쓰시면 리스크가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타협을 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정 채우셔야 되겠으면 리스크 없이 채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림이나 표를 활용하세요. 답안지상으로 그림이나 표를 꼭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량에 대한 그 강박관념을 못 이기시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림이나 표를 추가해서 분량을 늘리시면 그 무리수를 띄우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 분량을 늘리고 싶으시면 표나 그림을 이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표나 그림을 이용하실 때 조심하실 거 한 가지가 있으세요. 표는요, 답안지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세요. 예. 하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림은 답안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해당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답안지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정 분량을 늘리고 싶으시면 표나 그림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표는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안 본문상으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림은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안상으로 부연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답안 분량에 대한 강박관념은 제발 좀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꾸로 저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선생님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얼마는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제가 들을 때마다 전 항상 똑같이 대답을 드려요.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가장 이상적인 답안 작성 분량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쓴 결과물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몇 페이지 이상 이런 거 없다니까요. 어차피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출제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것과 관련해서 답안 범위 안에 들어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쓴 결과 그 분량이 가장 이상적인 답안 작성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박스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과 결론은 무조건 잘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계시고요. 강박관념이에요. 버리세요. 근데 이런 강박관념은 왜 가지게 되냐면 역시 답안의 형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시면 뭔가 문서를 쓸 때 뭐 기서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이제 기서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을 때 또는 도입부라고 했을 때 또는 맺은말이라고 했을 때 일단 도입부 또는 서론 또는 기를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답안의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이고 당연히 채점제의 첫인상을 잘 잡히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좀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잘 쓰기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는 무제한의 시간에 답안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쓰시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서론에다가 힘을 빡 줘버리면 다른 쪽에다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그 서론 또는 도입부 또는 들어가면가 채점자에게 첫인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어찌 보면 그 첫인상은 들어가면 서론이 아니라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채점자는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채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채점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내용들,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볼 거라서 당연히 누구나가 그 핵심은 본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아예 보지 않고 어차피 채점 포인트가 없으니까 본문을 먼저 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인상은 서론이 아니라 본론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론에다가 너무 많은 공을 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나중에 그 심화 종합반 가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힘 안 들이고 도입부 또는 서론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서론을 쓰시면 되냐면 요거보다 살짝 확대된 개념까지 쓰시면서 이걸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집단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답안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집단 의사 결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답안지로 써야 되는 경우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서론 또는 도입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집단 의사 결정보다 살짝 범위를 넓히면 의사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개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다수의 대안들 중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의 단위는 개인과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사결정 단위를 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정도. 딱 그 느낌, 한 문장 두세 개 정도의 느낌. 그 느낌 가지고 그냥 도입부 쓰시면 되는 거지. 너무 화려하거나 잘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론을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또는 뭐 맺은 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요 결론 또는 맺은 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어차피
그 논문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을 쓰는 거라서 결론이나 맺은 말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형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이나 맺은 말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쓰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다 그럼 뭘 쓰지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내용들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냐면 한계점, 기대 효과, 향후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고요. 그건 역시나 여러분들 생각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건 논문이 아니라 답안이에요. 답안에 채점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출제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 뭐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쓰는 건요. 채점자 입장에서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채점자나 출제자는 대학 교수들이 될 거고 그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논문을 쓸 때 기대 방향,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요. 아무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쓸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냐면 학위자가 쓸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답안지에 들어왔다 채점자가 좋아할 리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그 핵심은 본문에 가 있는 거라서 맺은 말 또는 결론에 대해서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형식을 맞추고 싶으신 관점에서 쓰는 거니까 역시나 가장 간단하게 맺은 말 또는 결론을 쓰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발전 방향, 한계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문에서 쓰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결론 부분들을 쓰시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서론은 이런 형태로 쓰시고 맨 마지막 결론 또는 맺은 말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지 너무 힘을 빡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무조건 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좀 버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박관념 특정 용어는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역시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정 용어를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답안 쭉 써가세요. 근데 개념은 알겠어. 개념은 알겠는데 이 단어가 죽어라고 안 떠오르는 거죠. 네. 근데 그 단어가 안 떠오르고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그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펜을 멈춘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요. 그 단어는 언제 떠오르냐면 시험 끝나면 떠올라요. 절대로 시험 중에 안 떠올라요. 진짜 만약에 시험 중에 떠오르면 그분은 3대가 덕을 쌓으신 거예요. 신이 도운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걸 잡고 계시면 시간만 가니까 뒤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특정 단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제발 좀 버려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테크닉적으로 이기시면 되냐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개념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풀어서 쓰세요. 근데 또 그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가지고 계신 개념들을 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단어 하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냥 그 단어를 해당 자리의 용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오히려 출제자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학은 똑같은 개념이지만 용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채점자는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냐면 어쨌든 개념화해서 용어를 끄집어낸 거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용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그걸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풀어서 쓰시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오가나이즈해서
가상의 비슷한 용어 하나를 만들어서 쓰고 넘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강박관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 원칙 하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들어가셔서 답안지를 문제를 푸시는 그 과정 중에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첫 번째 6문제를 확인한 후 답안 작성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날짜가 지나서 시험 날 당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시험 시간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종이 울리면 이제 시험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여실 거고, 문제지를 열자마자 문제 1번부터 바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시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쭉 스캔을 하시는 겁니다.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캔을 하시면서 뭘 판단하시냐면 이건 좀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애매한데 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답안 작성의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1번, 3번, 5번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답안지를 작성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6문제를 쭉 스캔하시면서 본인이 판단하셔서 문제 답안 작성의 순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1번과 2번 문제가 30점짜리, 3, 4, 5, 6번이 10점짜리 문제가 될 건데, 10점짜리 문제가 앞으로 오는 것은 상황적으로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1번과 2번 중에 뭘 먼저 쓸지, 3, 4, 5, 6번 중에 뭘 먼저 쓸지 그 정도의 순서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가 될지 2, 1이 될지, 그 다음에 3, 4, 5, 6에 어떤 순서를 가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한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문제를 확인한 후에 답안 작성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안 작성 순서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답안을 쓰셔야 되는데, 역시나 10점짜리 3, 4, 5, 6번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차를 잡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10점짜리는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역시나 그 30점짜리 문제인 1번과 2번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따라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요. 그냥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푸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문제 1번에 대한 목차 잡고 문제 2번에 대한 목차 잡고,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고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문제 1번에 대한 목차 잡고 문제 1번에 대한 답안 작성하고, 문제 2번에 대한 목차 잡고 문제 2번에 대한 답안 작성하고 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어느 쪽이 본인한테 맞은지는 판단하셔서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목차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차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 목차를 어떤 공간에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 어느 공간을 사용하셔야 되냐면요, 그 답안지 책형 열어보시면 앞쪽에 연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원칙은 그 연습지에다가 그런 거 잡으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연습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사용하라고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다가 뭔가 메모를 해 놓으시게 되면 답안지가 책형이라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넘기면서 하셔야 되니까 아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사항이나 목차는
그 연습지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를 활용하셔야 되냐면 문제지 받으면요. 역시나 서술식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빈 공간이 그 문제지 구석구석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답안지 책형과 문제지는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 문제지에다가 메모나 목차들을 구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오히려 답안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그래서 답안 책형 안에 쓰라고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연습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연습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답안지는 답안만 기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목차 구성이나 메모 사항은 문제지의 빈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글머리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역시나 목차를 잡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잡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기 위해서는 레벨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머리표를 활용하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글머리표를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제일 위에 아라비아 숫자 1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 양가로 1번을 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쓰면 3개의 레벨링이 가능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30점짜리 문제라면 3개 정도의 레벨링이면 대부분의 것들은 커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태의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여기다 로마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괄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쓰셔도 되세요. 이 앞에다가 로마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 반괄호를 쓰는 경우 있고 쓰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왜 추천하지 않냐면 아주 그냥 간단한 이유긴 한데 역시나 그 이 로마자나 반괄호 같은 경우는요. 그 활자체로 쓰면 괜찮습니다. 활자체로 쓰면 괜찮은데 그 손으로 쓰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 이 로마자가요. 그 1은 괜찮은데 2, 3, 4가 막 급하게 쓰다 보면 막 그 라인이 겹치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3과 4는 이게 똑바로 쓰냐 V자로 쓰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급하게 쓰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데 쓰셔도 되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목차 체계들을 잡아서 글머리표를 활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4번, 5번 보시면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그 인력공단 답안지 받아 보시면 맨 앞쪽에 그 유의사항이라고 써 있는 내용이라서 적어드리고 있는 거고 먼저 4번 보시면 문제 번호와 문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답안 작성 시작하실 때 맨 앞에다가 문제 1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게끔 되어 있냐면 이 뒤에다가 문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냐면 그 문제를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근데 그 문제를 다 쓰시게 되면 그만큼 시간은 잡아먹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시험 시간에서의 시간은요. 정말 금과 같아요. 금과 같아요.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쓰실 필요 없으세요. 이걸 문제 내용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인력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거다라는 것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문제 내용들을 전부 다 쓰시는 건 여러분들 손해고 그냥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한 두세 개 문장도 필요 없어요. 단어 두세 개 단어 두세 개만 작성하시면 되세요.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두세 개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와 문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답안을 쭉 작성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안을 쭉 작성하신 다음에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이 끝나고 나면 맨 뒤에 뭐라고 쓰게 되어 있냐면 끝이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고 문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
6번 문제까지 답안 작성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밑엔 더 이상 답안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하 여백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 내용도요, 그냥 시험 당일날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꼭 실수하세요. 꼭 실수하시니까 평소에 답안 작성 연습하실 때부터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필기구도 시험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가시면 정상 멘탈이 아니세요. 예. 그 답안지 쓰실 때는 정상 멘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을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세요.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뒤에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멘탈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도 걸려요. 네, 아주 사소한 것들도 걸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 펜이에요. 펜. 예.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펜이 아니고 그날 시험 당일날 그냥 그 필통에서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시험 보러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문구점에서 펜 하나 사서 그냥 써야지라는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평상시면 전혀 걸리지 않을 부분인데, 이게 시험장에 딱 시험을 시작하시면 멘탈이 정상 멘탈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필기감이 달라지는 것마저도 걸려요. 예. 그리고 필기감이 달라지는 것도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얘가 뭔가 분비물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비물 자체가 너무 멘탈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거고, 집중력이 저하돼 버리면 답안 작성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시험 준비 시작하실 거니까 펜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형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펜들이 쭉 있으면 그 미리 한 번씩 좀 터치해 볼 수 있게끔 그 하는 것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문구점 가셔서 그 좀 펜들을 몇 개를 고르셔 가지고요. 본인한테 맞는 펜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맞는 펜 브랜드를 좀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뭐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작성하실 때 좀 눌러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좀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3.5를 쓸 건지 0.5를 쓸 건지 0.7을 쓸 건지, 예, 그 부분까지도 결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시고 나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그 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펜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돼 있으셔야 시험 당일날 사소한 것들이 멘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그라미 6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저도 사실 이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노무사 쪽에서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년에 그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제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너무 싫대요. 너무 싫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모든 걸 다 인강으로만 공부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 이걸 안 쓰고 있어도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니까, 공부도 집에서 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답안에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 그 친구도 집이 일산이고 저도 일산 살고 사무실도 일산에 있어서 딱 그때만 와서 저한테 첨삭받고 상담받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그 2차 시험 끝나고 만났어요. 만나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친구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시험 당일날 갔잖아요. 근데 시험 당일날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쓰고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멘탈을 크게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 외부 활동하실 때는 쓰고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스크 사용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 그냥 그 상태 실전에 가시면 이것도 멘탈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실 때도 역시나 쓰고 들어가시는 상황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도 여러분들께서 멘탈을 건드리지 않게끔 준비를 좀 해 놓으실 필요성은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뭐 줄기차게 계속 공부할 때도 쓰고 계세요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은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시험 당일날 역시나 사소한 멘탈을 건드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 다 드렸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마무리 짓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